지금 2021년도 장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유동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또 악재, 우리 블랙스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 뭐 항상 있죠. 근데 많은 악재만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옐렌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랑 이제 제롬 파월이랑 그런 공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공조가 안 될 가능성. 물론 뭐 내년에 기준금리 올리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유동성에 대한 좀 해소하려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그건 좀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사실은 뭐 당연히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만 지나친 강세는 이게 이제 펀더멘탈이 변하거든요. 실적이 그렇죠.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원화 강세, 이게 이하나랑 연동되면서 지나치게 원화가 뭐 1,000원 깨져버리고 이러면 이게 이제 매기가 다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는 뭐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점진적이면 좋아하죠, 다. 건전한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듯이 건전한 원화 강세는 저희가 좋아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또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또 원화가 또 너무 강하게 강세가 되면 이거는 좀 부담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각국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든 뭐 지원금이든 상당히 재정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보복적 소비도 일부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내년에 정말 이제 주로 팔리는 제품이 돈이 없어서 중저가 제품 위주로만 이제 구매가 되면 뭐 그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5G 폰을 사긴 사는데 비싼 5G 폰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아이폰이랑 저렴한 삼성 대중폰만 거의 뭐 3,400불 대 5G 폰만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부담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연준과 옐런 전 의장하고의 그 어떤 공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옐런,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가 않다. 모든 것은 결국 승인을 상원에서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2월 5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날 상원 두 자리가 민주당으로 가야지만 공조가 이루어진다. 만약 공화당으로 가면 그때는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경기 부양은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리 이제 돈을 풀어도 실물로에 가지 않고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좋잖아요. 그렇죠. 뭐 혁신 기업들만 미국도 좋다 보니까 특히 주식 시장만 또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물로 이거를 좀 가기 위한 좀 공조, 갈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럴 때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으면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 이게 한단 말이에요. 동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불안해서 못 사거든요. 혹은 가지고 있어도 팔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돈을 못 번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이 투자자가 잡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멘탈 관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자기가 잘하는 기업 그리고 잘하는 산업을 주식을 꼭 뭐 한 번에 다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금되듯이 뭐 그게 과거에 적립식 펀드였다고 하면 정말 욕심을 너무 강하게 부리지 말고 잘하는 기업, 어닝스가 좋아질 기업들을, 그냥 어차피 지금 금리 올려봤자 5%로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로 금리가 뭐 1, 2% 정도 가겠죠. 뭐 그 정도면 오히려 뭐 조달 금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러스 알파가 보이는 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에 또 1등하는 기업들이 또 한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활용하시면 돼요. 흔들릴 때는 기업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만큼 알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알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왜냐면 요새 가짜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 좀 잘못된 정보들. 그렇죠. 뭐 북은 어쨌든 공개된 정보에서 다 나오잖아요. 뭐 자기 자본이 갑자기 빅점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M&A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 북밸류에 대해서는 계속 뭐 분기 보고서, 전자공시 이런 거를 참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 따라 너무 다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에는 이익이 뭐 엄청나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거고, 안정적인 산업은 또 반대로 또 뭐 플러스 알파 성장이 없어서 좀 완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졌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공부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시고, 그리고 분기 보고서 볼 때 주석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연결 주석. 재무제표만 보시는 분도 많은데 네. 주석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리스크 관련해서도 주석에 다 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회사의 영속성, 그리고 뭐 R&D 로드맵 이런 것들, 뭐 특허 올려놓은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 알려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또 특히 이 반도체에 커버를 하시니까 뭐 워낙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 인정을 받는 분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반도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를 또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 산업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이해도를 쉽게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그래도 바이오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진짜 네, 바이오는 기준이 뭐 없죠. 어떻게 결과 삼상이 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반도체는 이제 제품화만 되면 사실은 이제 소프트 랜딩 할지 하드 랜딩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판단하고 저장하고 뭐 행동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뭐 판단하는 반도체가 있고 컴퓨팅 반도체가 있고 저장하는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액추에이팅이든 아니면 센싱이든 이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 코로나는 이런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 배달이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2차 전지 이런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CPU, GPU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태계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졌기 때문에, 물론 그게 머추어드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로봇이 작업하고 있고, 공장에 가도 코봇이라는 로봇이 친구처럼 같이 일하고 있고, 뭐 그런 환경이 되고, 배달도 보면 매장에 이제 뭐는 감염 위험도 있어서 배달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은 좀 상당히 좀 줄어들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저희 주변에 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그로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그로스를 일으키는 게 주로 보면 이제 우리 친환경, 뭐 그린 뉴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요즘 보면 다 이제 저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전력 이꼬르 이제 시링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프로세싱을 또 많이 높이면서 속도를 높이면서 저전력을 구현하는, 결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을 이제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메모리에서는 분명히 있고요.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넘버 2가 있기 때문에, 삼성. 예. 그리고 뭐 이미지 센서 이런 쪽에서도 넘버 2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투자를 집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좀 그 상황을,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야 되는 지표. 뭐 일단 심플하게 그죠. 가격을 봐야죠. 반도체 그래서, 디램이든 랜드 스파 가격도 봐야 되고, 그건 현재의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디스트리뷰터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메모리 모듈 하우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업황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이걸 사면 먹을지 아니면 지금 굳이 이걸 사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스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가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품별로는 월 단위로 발표하는 뭐 서버, 그 다음에 뭐 낸드 웨이퍼 이런 거는 이제 월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고, 모바일 디램이랑 PC 디램은 이제 분기 단위로 발표를 하고, 사실은 가격이 제일 솔직하죠. 아니 좋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나쁘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모리 가격의 방향성을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실적보다도. 그렇다면 외국인이 판다면 팔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 매도에 대한 향방 이거에 대해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보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트레이딩을 하느냐의 관점 같아요. 외국인들도 이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서 팔 수도 있고 한매가 들어와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펀더멘탈 체인지 때문에 판다면 고민해야죠. 수급적으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 뭐 가치 투자 이런 관점에서 예.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제품 말씀하신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예. 아니면은 무슨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든가 이러한 펀더멘털의 문제가 없다면 예. 수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매수 담아야 기회라고 되는. 보셔야 되고요.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참 너무 유동성 장세고 뭐 상당히 뭐 증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 오르는 신호도 안 보이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제품 가격 오르는 레벨도 확인 안 하고 판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품 가격이 안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팔더라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 전방 산업이 잘 될 때 그 낙수 효과를 받는 어떤 후방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 낙수 산업 효과를 받는 요런 산업들의 뭐 여기가 비싸거나 그렇다면 요 아래쪽에서 뭔가 찾으려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낙수 효과 받는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보면 삼성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하면 소재사들도 같이 설비 투자를 하거든요. 설비 투자할 때는 사실은 소재사들은 이제 그게 다 원가입니다.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또 이게 바로 이제 뭐 원하는 수율이 바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은 소재사들은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회사들은 2022년에 더 나은 실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런 회사들을 좀 낙수 효과를 좀 길게 보고 저는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DDR5가 되고 여기에 이제 EUV라는 또 기술이 뭐 바운드리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디램에서도 또 적용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또 우리 뭐 반도체 패키지 회사들이든 아니면 후공정 테스트 회사들이든 뭐 그런 회사들도 충분히 낙수 효과가 어느 시점에는 나오겠죠. 그런 거를 조금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잘 포착하는 노력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시니까 우리가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역시 산업이 좋아도 기업이 부실하면 위험한 겁니다. 한국은 1등 하는 산업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1등 할 수 있는 산업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 강제적인 디지털화, 강제적인 언택타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5G,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저력을 구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첨단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 마켓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반도체 산업을 본다면 좀 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그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그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반도체 뭐 내년도 한번 지속적으로 예,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역시 우리 한국 대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노근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